자, 이제 여러분들은 시간을 투입해서 저희와 저희 화면 앞에 앉아 계시니까 네. 저희는 여러분들의 시간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실 돈은 별거 아니에요. 돈 주는 게 제일 쉬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돈을 주잖아 직원들한테. 네. 그러나 네. 시간을 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태어날 때 저희가 뭐 시간밖에 안 갖고 태어나잖아요. 예.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만 시간은 정말 없다가 있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에게 시간을 주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장순원 기자님 들으셨죠? 네. 굉장히 열심히 해줘야 돼 진짜. 구독 눌렀다 다 취소한다 안 그러면 오늘. 형이 지금 가서 구독 구걸하고 오는 거 봤죠? 아 대표님들도 이렇게 힘드세요. 아, 살기가. 그럼요. 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자, 오늘 얘기는 자, 오늘은 물류대란. 예. 미국의 물류대란.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뭐 못 들어가고 네. 그런 얘기죠. 근데 네.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서쪽에 있는 주요 항구 예. LA항, 예. 롱비치항 이 두 곳이 네. 미국의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수입하는 물건들을 주로 여기다 내리는데 서부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물량의 한 40%를 이 두 곳에서 감당을 한다고 해요. 아. 그만큼 중요한 곳인데 지금 여기가 거의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랍니다. 이쪽으로 물건을 실어오는 컨테이너선에 있는 짐들이 뭐 항만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짐을 제대로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 아니, 그러니까요. 항만 안에서도 지금 뭐 물건을 빨리 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런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모아지는 물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두 항구가 제대로 안 굴러가면 예. 미국 전체 경제에도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현지 시간으로 13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항만 관계자들, 미국의 대형 유통 물류 업체들 CEO 그다음에 이 노조 쪽 분들을 좀 모아서 좀 이 항구를 좀 정상화 시킵시다. 항만 열심히 좀 운영을 해라.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정상화 시키라고 얘기하면 정상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걸리적거리기만 하지. 대통령 오늘하고 또 반나절 또 일 못했잖아. 아니 대통령이 지금 뭐라도 사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미국 상황이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네. 뭐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 물건이 빨리빨리 수급이 돼야지 이제 네. 물가도 좀 안정되고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곧 있으면 미국에 이제 연말에 대박 쇼핑 시즌이 다가와요. 크리스마스. 네,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조금 앞에 블랙 이제 프라이데이. 예, 네. 추수감사절도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이게 음. 이제 여기가 사실 미국의 어떤 뭐 유통 업체로서는 대목 큰 장이 쓰는 거죠. 네, 큰 장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오죠. 원래 그게 다 대부분 중국에서 오잖아요. 아시아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왼쪽 라인 서부 네. 그러니까 서부항이죠. 여러분 네, 보시기에는 네. 서부항에 도착할 텐데 그럼 다른 데 갈 데도 없잖아요. 여기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어쨌든 다른 미국으로 대안이 다 없으니까. 몰려가니까. 일단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이제 수입해 올 때 중국이나 네. 이런 아시아에서 물건을 수입해 올 때 아무래도 커다란 배에 네. 싣고 와야 좀 싸잖아요. 예. 대량으로 취급하니까 네. 그런 대형 컨테이너선을 취급하는 주요 항구들이 여기 LA랑 이 롱비치항 뭐 이런 항구들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안 굴러가니까 미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수입하는 물건이 잘 안 돌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뭐 대통령으로서 뭔가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액션을 취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여기가 이 두 항구가 매우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LA 항구 그러니까 LA하고 롱비치 항구 앞에 컨테이너선 대형 컨테이너선 뭐 한 2만 개씩 네. 싣는 배들이 컨테이너 한 2만 개씩 싣는 배들이 한 60여 척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쌓여 있는 게 한 컨테이너 한 50만 개? 그 번호표가 60번까지 지금 가면 61번 뽑는다는 야. 건데 맞습니다. 하루에 번호표 몇 개씩 뽑아주나? 그거를?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같은 처리 속도로는 한 3주, 4주 이게 이제 배에서 야. 내려지는 데만 그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그러니까 뭐 한 달 전 뭐 이때보다 지금 대기 기간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제 유통업체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3개 빼는구나 겨우. 네. 네.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 빨리 물건을 내려서 네. 각지에 뿌려서 음. 이제 조만간 다가올 대목 시즌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 그 배도 다시 중국 가서 또 실어 와야지. 그렇죠. 또 실어 와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뭐 비상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지금
이게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주로 물건을 실어온 중국도 상황이 좋진 않아요. 뭐 여기 백브리핑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쪽이 뭐 전력난이 또 심각하고 예. 뭐 코로나 타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물건을 싣는데도 오래 걸리고 여기 미국에 와서 내리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는데 한 40일 정도 걸렸다는데 네. 지금은 거의 8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진짜 유통업체 진짜 두 배 입장에서는 막 걸리네.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예전에는 며칠만 기다리면 됐는데 지금은 한참 기다려야 된다. 그 한국까지 와서 거기서 한참 기다려야 된다. 근데 장순환 기자는 뭐 그림표 이런 거 없습니까? 계속 말로만 하는 거예요? 오늘? 아니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아, 그- 있어요? 그림 한번 보죠. 그치, 그럼 그치. 그림 어. 보죠. 근데 야. 지금 저렇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LA 항에. 아이고야. 네. 저 빨리빨리 내려야 되는데 저게 한 5층 이상 쌓이면 네. 그 내리기도 힘들다고 해요. 그렇겠지. 다 5층인 것 같은데 일단 거의 다 일단 막 5층? 쌓아둔 거죠.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 네. 뒤에 있는 거는 5층보다 훨씬 높은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배는 층수가? 다시 떠나가야 되니까 다시 네, 또 네. 실으러 가야 되니까 어. 계속 떠 있을 수는 없고 그럼 저렇게 내렸는데 저거 싣고 안으로 육지로 달리는 트럭이 없다는 뜻이죠 지금. 뭐 물건 내리는 그 인부들도 없고 없고. 말씀하신 대로 뭐 그걸 실어서 일단 창고 같은 데 보관해야 되는데 임시로 그런 네. 시설도 좀 그런 인력도 없고 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에선 트럭 배송이 되게 중요한데 네, 예. 이 트럭 운전사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거 빨리빨리 날르기도 그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네. 요즘은 직구도 많이 하는데 직구도 엄청 늦게 오겠네요. 그러면 직구를 하려고 그래도 미국에서 사는 거니까 네. 미국에서 뭐 이렇게 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미 배가 음. 그래서 거기서 왔다가 거기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 전반적인 항만 가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음. 것도 사실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들도 지금 뭐 이런 것 약간 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아 이거 참. 그러면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아시아에서 보통은 한 80일 걸린대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에 네. 크리스마스 때 뭐 팔려면 12월 초에 팔려면 9월 초에는 주문을 해서 저쪽에서 실어야. 그러니까 사실 여름에 주문해야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 용품. 야. 근데 2배 더 길어졌다고 하니까 2배면 얼마예요? 150일이니까 5개월? 지금 와. 이제 오는데 한 진짜, 석 달 정도 진짜로. 걸리는 거죠. 아니 그 미국에서도 그 무슨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중국의 웹사이트에서 그 수입하도 많이 거기서도 이제 중국 걸 직구해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살려면 비싸니까 중국에서 직접 하는 걸 주문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그게 보통 막 예전에도 보면 한 달 걸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뭐 하나 겨울 잠바를 네. 하려면 살려면 한여름에 주문해서 겨울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네. 유통업체들도 머리를 써서 이제 그 대형 선박,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전기선들을 이용하면 가격은 좀 싼데 그게 네. 워낙 수급이 늦어지다 보니까 전세배를 빌려서 좀 비싸더라도 네. 당장 이제 꼭 갖고 와야 되는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이제 실어 나르려고 네. 비용을 한 2배 정도 더 주고 그런 전세 선박들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네. 당장 이제 크리스마스나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제 마트에 갔는데 매장에 막 물건도 없고 꼭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좀 이제 열받아 할 테니까 뭐 하여튼 예.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지금 전세 어떤 선박을 구해서 네. 지금 미국으로 이제 실어 나르고 있다고 그래요. 많이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수입도 많아지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좀 죽었다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보니 그런 수요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그런 반면에 이제 그런 시설들 인력들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아 진짜 이거 인간적으로 이번 크리스마스는 하지 말아요. 진짜. 하지마. 아 이게 좀 백브리핑을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한 20억 명 정도 만약 보면 네. 내가 어린이들한테 얘들아 올해는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 안 가셔. 지금 코로나 감염되셔서 병원 쉬고 계셔요. 물론 다 네, 나가셨는데 아직 아.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는 어려우니까 올해는 못 가세요. 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동심을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지금 그런 그럼 대안은도 없고 뭐 대책도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 유통업체들도 난리겠네요. 그럼 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유통업체들이 자구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오늘 이제 대통령이 불러 모아서 사실 대책이 뭐 딱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 노조 관계자들 불러서 웬만하면 좀 해줘라, 네. 좀 협조도 당부하고 민간 기업들 좀 불러서 니네 하여튼 지금은 뭐 주 5일 뭐 40시간 근무 이런 거 다 지키고 있는데 지금 비상 상황이다. 가급적 뭐 풀로 다 돌려라. 그런 것들을 많이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기업들이 일단 그 뭐 많이 이제 협조를 하겠다고 했고 항만 예. 시설도 지금 그 롱비치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 7일 네. 24시간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얼마 네. 전부터 이제 남은 LA 항구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한 상황이니까 조금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인력 수급도 사실 문제가 좀 있고 예. 뭐 트럭 운전사나 이런 그 노조의 협조도 좀 지켜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될 거다. 뭐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서 약간 주방위군이라도 좀 동원해서 당장 이런 문제들을 조금 숨통을 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미국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이네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네, 대통령이 맞습니다. 나서서 얘기할 정도로. 근데 대통령이 얘기해서 해결되면 모를까. 여전히 잘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는 왜 그러는가? 왜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라서도 아니고 왜 항구에서 짐이 지금 안 빠지는 거예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영향이 있죠.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미국에서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수요는 확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 예. 열심히 예전처럼 똑같이 빼고 있는데 배들이 자꾸 더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근데 이제 물건 수요는 확 늘었는데 단기간에 예. 그 물건을 빼줘야 될 사람들 처리해야 될 사람들 한 30%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코로나 보니-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가뜩이나 연말 이제 대목 시즌에는 예. 그런 물건들의 양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추석 그렇죠. 택배처럼 바쁜데. 그야말로 버틀렉이 딱 걸린 거네요. 그렇죠. 한꺼번에 버틀렉이 딱. 안 그래도 많은데 뭐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그래서 더 일종의 뭐 보복 소비라든지 뭐 이런 수요들도 가미가 된 게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아직 그걸 운영해야 될 인력들은 정상화가 아직 안 됐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이제 알겠어요. 사람 못 뽑았네 결국은. 그 부두에서 일할 사람을 예전 수준으로 못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 다 집에 보낸 다음에. 영국도 왜 트럭 운전사가 없어서 뭐 코로나 지금도 아직 때문에 뭐 코로나 넘어오는 사람이 걸렸으면 뭐 없어가지고. 격리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 가끔 외신에서 이제 그 분석 기사로 쓰는 것들을 저도 보면 그런 거 많아요. 미국은 보통 위기 때는 기업이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그냥 사람을 I'm sorry, goodbye 그냥 집으로 보내요. 네. 그리고 정부의 자금으로 그분들을 직접 도와주죠. 집에 네. 가서 노는 근로자한테. 네. 그게 이제 미국 방식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경기가 조금 좀 그 나빠질 때 일단 기업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이 살아야 다음에도 또 사람 뽑지. 그렇죠. 같이 죽으면 의미 없잖아요. 네. 기업도 죽고 네. 사람도 죽고. 네. 그리고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면 기업들이 열심히 사람들을 또 뽑는다는 거예요. 왜? 조금 어려워지면 또 자를 수 있거든. 냉정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기업들은 부담 없이 이제 사람을 또 뽑을 수 있어서 이제 그게 그동안 조금 더 효율적인 경제 체제다라는 예. 인정을 받았는데 반면 유럽은 그 위기가 닥치면 안 잘라 잘. 안 잘라 사람 자르면 안 돼. 그 대신 정부가 그렇게 사람 안 자르는 기업에다가 지원금을 네. 주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 뭐 언제까지 이러라는 거야 하는 뭔가 그런 부분이 있으나 요즘 그 뭔가 이제 경기가 턴업 할 때 네. 유럽은 잘 돌아가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 직원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 못 뽑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근로자들은 다시 부두로 와라고 이제 하더라도 돈을 많이 주더라도 야 코로나 또 터지면 또 자르려고. 뭐 수당도 받은 거 있고 하니까 난 이번 기회에 좀 안정적인 직업 찾을래 네. 라고 네. 하는 거니까 이 그 근로자 공백을 예. 아마 계속 못 메울지도 몰라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진짜 이례적인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 미국식 그 방식이 말씀하셨던 방식이 네. 훨씬 이렇게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유럽은 너희는 좀 그러니까 답답해. 이게 조금 인간적이긴 하지만 너희는 좀 답답하고 네, 미국이 네.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돌아가는 시스템이야. 그런데 이번엔 좀 상황이 달라져서 최근에 그래서 뭐 다양한 칼럼이나 이런 거 보면 네. 유럽식
그 노동제도, 유럽식 그 다시 부상하는구나. 노동법 다시 이런 거를 부상해. 그동안 그 심정적으로 지지하셨던 분들이 네. 다들 그거 봐라 막 하면서 아주 대목을 만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죠.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쭤본 이유가 이게 그럼 올해 연말 지나면 풀리냐, 네. 내년이면 풀리냐. 코로나로 통제가 안 돼서 많이 넘어와야 풀리지 뭐 그게.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부두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와글와글하게 뽑을 수 있겠냐. 코로나가 풀리든 안 풀리든. 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심각한 상황이 오래갈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가도 많이 오르고 물가 빨리 많이 오르니까 네. 금리도 또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네. 생기는 네. 거고. 네. 아니 근데 맞아. 근데 오늘 회의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를 하는데 삼성을 불렀다. 그건 뭡니까? 그런 게 기사가 있던데 삼성 거기 왜 불려간 거예요? 사실 조금 그 생뚱맞죠. 뭐 네. 오늘 부른 기업들이 뭐 페덱스, 월마트, 타깃 이런 데입니다. 뭐 미국의 대표적인 물류 회사들. 네, 물류 유통회사고. 근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 북미 법인 대표가 이제 거기 화상회의에 참여했어요. 뭐 미국 불러서 갔는데 이제 해외 기업의 CEO로서는 뭐 거의 유일하게 그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이슈가 됐습니다. 이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뭐 이게 미국에서 가장 이제 쇼핑을 많이 하는 시즌이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뭐 삼성께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안 있어봐서 그런데 안 대표님, 안 기자님 미국에 좀 계셔서 잘 알잖아요. 진짜 삼성 TV는 많이 사죠. 삼성 TV. 삼성 TV는 진짜 넘버원이기도 하고 많이 사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서 이제 삼성 물건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물류 과정에서도 삼성께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협조를 구한 거죠. 니네도 이제 뭐 한 이제 물류 시스템 빨리빨리 해서 이런 저기 잼 걸린 걸 좀 해소하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해요? 삼성도 많이 우리도 많이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안 내려주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럴 텐데. 일단 있는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이제 빨리 이제 화물 처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빨리빨리 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약속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회의에서. 삼성이? 네. 삼성 어떻게 약속했어요? 근데 삼성 TV를 만들어서 배에다 싣고 보내면 그 다음부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삼성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좀 그게 그 바이든이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아이 그 봐라 니네 뭐 베트남이나 뭐 멕시코에서 물건 실어서 미국에 팔라고 하면 이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슬쩍 했어요.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거 봐,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려고 하니까 이 부두가 난리잖아. 미국에 공장 세워서 미국에서 하자는 만들어라. 그런 의도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쪽에 어떤 은근한 압박이 되지 반도체 공장 만들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뜻이 있었네. 아니 우리를 왜 불러? 왜 진짜 우리 부른 거 맞아? 딱 갔는데 야, 한 소리 들었겠네 진짜. 그렇습니다. 요즘 사업하기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당근을 해야 돼요. 당근. 특정 기업이라 뭐 협찬도 안 받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중고를 많이 쓰고. 아니, 그럼 중고 제품 서로 사고 팔고 하고. 어차피 버릴 거. 당근 해보셨어요? 당근? 저 해봤죠. 저는 밤에 진짜 제일 웃긴 게 서로 모르잖아요 누군지. 그러니까 혹시 당근? 전 그게 진짜 할 때마다 너무 웃기더라고. 남편들끼리 나온 거죠. 네. 뭐 팔로 나온지도 본인도 몰라. 몰라. 세탁소 앞에 가서 받아오면 돼 하고 받으러 왔고. 재밌습니다. 진짜 그 중고 거래가 여러 가지 아끼는 겁니다 정말. GDP만 좀 떨어뜨리죠. 맞아요. 자, 또 전세 대출 규제. 이거 고승범 이거 금융위원장이 대출 규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수요 대출은 규제하지 말고 실수요가 아닌 대출만 규제하자는 게 그동안 여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승범 위원장 생각은 당신이 와서 봐라. 다 실수요 대출이다. 요즘 대출은. 그거 어떻게 막냐. 그러니까 다 막아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하는 게 이제 그 당국의 상황이었다가 좀 한 발 물러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 지난주 국감 때까지만 해도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 가계대출- 기조 속에도 네. 전세 대출도 포함하겠다. 그런 분위기였죠 네, 지금까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전세 대출이 뭐 아무리 실수요라고 해도 일정 부분은 규제하겠다. 이런 스탠스였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중은행들도 그 기조에 맞춰서 전세 대출을 줄이겠다 이런 분위기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이제 전세 대출은 네. 그 4분기에 나가는 전세 대출은 총량 관리를 볼 때 좀 유연하게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발 뺀 듯한 그런 예. 그런 발언을 그 했습니다. 말은 그 가계대출 그 대책을 내놓는데 네. 전세 대출은 안 보겠다. 지금 어차피 지금 다 총액 대출로 총액을 얼마 이상 빌려주지 마세요. 이렇게 관리한다는 뜻이니까 거기서 전세 대출을 하는 거는 빼고 계산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량 관리를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100조 원 이상, 30조 원 이상 늘리지 말아라. 전세 대출 포함하여 네. 그렇게 이제 딱 양을 정해줬어요. 예. 근데 이제 4분기에는 그러다 보니 이제 4분기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하다 보니 이제 남은 물량이 많지 않, 대출 가능 금액이 많지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은행들이 막 막 대출문을 닫기 이것저것 시작했거든요. 다 줄인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있었죠. 특히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이 뭐 전셋집 옮기거나 새로 계약할 때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들이 늘 있었는데 갑자기 대출문이 닫히니까 이제 막 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 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커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지금까지는 이제 대출문을 좀 닫겠다 이렇게 했던 고승범 위원장이 아 그래? 그러면 4분기까지는 그 총량 규제에 전세 대출로 나간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 그러니까 총량 규제 좀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봐주겠다. 총량 규제를 넘더라도 그게 전세 대출 때문에 넘었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문제 삼지 않겠다. 일종의 그러니까 은행들이 전세 대출은 해줘라는 뜻이네요. 그래도 딴 건 막아도 전세 대출은 네, 해줘라. 쉽게 말하면 전세 대출은 원하면 해줘라. 해줘라. 뭐 이런 방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거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대통령은 네. 실수요 피해 없도록 해라 해줘라 어. 그랬는데 고승범 위원장이 예. 아니 그렇게는 못한다. 처음에 그랬죠. 지금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고승범 위원장이 폭탄 떠안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오케이. 그럼 실수요자는 해주겠습니다. 은행들한테 폭탄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나는 이제 해주라고 했어요. 그러나 은행 가면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너희는 6%를 맞췄어야지. 뭐 어쨌든 한도로 맞췄어야지. 이제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 그 불안한 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 그러게요. 그래서 신문에서 전세 대출은 해주라고 하길래 저희 은행은 해줬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차 한잔 합시다. 야, 그럴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 있을까요? 그 사실 이게 고승범 네. 위원장의 스탠스를 좀 바꾼 게 네. 이제 대통령이 왜 지난번에 제가 여기 출연해서 대통령이 실수요자들을 세심하게 살펴봐라. 얘기했었죠. 예, 이 발언을 해서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도 한번 다시 그 같은 말씀을 했어요. 대통령이 실수요자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뭐 네. 전세 대출이나 그 최근에 막 말이 많이 나왔던 집단 대출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없도록 살펴봐라. 그 얘기를 한 뒤에 이제 다시 고승범 위원장이 그럼 전세 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조금 빼서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과거보다 이제 허들을 낮출 가능성이 꽤 높아진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총량 규제 그 자체 목표는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전히 뭐 6%대 총량 관리를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전세 대출은 내주더라도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다른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약간의 뇌피셜이기도 하지만 이 전세 대출 문제는 가뜩이나 이제 사실 대출을 줄인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부동산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다 하고 했던 건데 전세 대출은 그러니까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이 그 중에 막 섞여요. 아닌 사람도 물론 있겠으나 진짜로 전세 대출 필요한 사람들 있을 테니까 너무 여론이 안 좋잖아요, 솔직히. 전세 대출의 문제를 전세 대출도 나는 너희가 전세 대출로 쓴다는 걸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같이 잡자. 는 스탠스를 얼마나 여론이 기본적으로 안 좋아요. 이건
안 되는 숙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 받는 사람 중에 실수요자 아닌 케이스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없지.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실수요자가 아니죠? 실수요 전세 대출 이게 정부에서 신청하는데. 말하는 건 전세 대출 받는다고 받았다가 네. 내 돈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전세 대출 받아서 딴 데로 썼다. 집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 사는 사람이 지금 전세 다 살고 나서 다음 기간이 2년 후인데 네. 2년 후 되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거나 그러니 지금 내가 살 한 채 첫 번째 집을 미리 사두겠다는데 전세 끼고 나도 지금 세입자지만 나도 전세 끼고 사두겠다. 그렇죠. 이 텀 끝나면 잘 맞춰서 내가 여기 입주하려고. 그게 실수요 아니에요? 실수요죠. 그렇잖아요. 실수요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세 5억 하다가 6억으로 올랐지만 네. 그럼 그 정부는 1억만 원 빌려줄게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아니다. 나 6억 전체에 대해서 해줄 수 있을 만큼 대출을 해줘라. 해줘라. 4억을 빌려주면 난 이 4억으로 집을 한 채 사두겠다. 근데 그게 실수요 아니냐고 그게. 그럼 어떻게 막아요? 집 사지 마. 어떻게든 집 사지 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수요 이렇게 그건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 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실수요 실수요라기보다는 좀 네. 선수요라 그래야 되나? 그 집값이 오르다 보니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런 불안감들에 들어가는 것들. 그게 근데 전세 대출은 사실 그런 용도로 하라는 대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취지 자체가. 예. 그러니까 소위 서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금융 비용을 좀 낮춰주겠다 이런 취지로 도입된 건데 그 전세 자금이 그런 집 사는 데 식의 쓰면 안 되간다. 그러니까 선수요에 투입되는 건 좀 막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이제 금융당국 스탠스인 것 같아요. 장소영 기자는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좋네요. 채팅창에서도 2% 그거는 투기지 이 사람아. 모르겠어요. 무주택자가 갭 투자라자. 무주택자가 지금 전세 기간이 남아 있는데 네. 1년 반 후에 끝나는데 네.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미리 내가 살 집 최대한 끌어서 사두는 게 갭 투자. 그게 패닉 바잉이라면 인정. 무리한 투자라고 하는 것도 인정이지만 그게 욕심이거나 투기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갭 집사기라고 하죠. 그럼 갭 집사기.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그게 뭐 필요하긴 한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돈을 전세 자금 대출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스탠스라는 거죠. 뭐 본인이 다른 돈이 있으면 뭐 그렇게 쓸 수 있고 신용대출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뭐 조금 전세자금 대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세자금 네. 대출 같은 경우에는 왜 정부 보증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정보 보증 들어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막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냐 게 있으니까 네. 뭐 지금 KB국민은행이 한다고 하듯이 뭐 오른 거에 대해서만 좀 추가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금리가 너무 싸다. 그래서 뭐 금리를 보증을 한도를 좀 줄여가지고 금리를 약간 높게 해서 은행들이 약간 가려서 전세 대출 오면 무조건 다 해주지 말고 좀 고민해서 해줘라. 뭐 그런 식으로 살짝 한다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전세 대출도 그것도 그 말을 자꾸 만들고 있는 건데 전세 대출을 해줄 때도 상환 능력을 본다. 그렇게 그게 말이에요? 아니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건 전세금의 80%를 집주인한테 맡길 때 집주인한테 맡겼다가 다시 받아서 상환하는 거니까 리스크가 별로 없지. 상환 능력이라는 건 그 이자 낼 정도의 수입도 없으신 분들한테는 안 주겠다고 하는 건데 아니 그거야 있죠. 그거야 입증이 되지. 그걸 어떻게 그럼 상환 능력을 보고 해요? 상환 능력은 집주인이 상환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러니까 말에 성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 실수요 대출만 잔뜩 쌓여서 나가고 있는 건데 네. 그거를 네. 줄이려고는 하는데 네. 당연히 비명은 나오고. 그러니 뭐라고 들여다보면 실수요는 해주겠다부터 시작해서 뭐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하겠다. 둘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알겠습니다. 이 기자님 그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하여튼 전세 대출에 대한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 정부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대출은 곧 다시 열린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얘기 같은데. 중요하죠. 전세 대출을 중요하죠. 지금 전세 대출이 막힐 것 같아서 불안하셨던 분들 많잖아요. 네네. 뭐 적어도 이제 4분기에 전세 대출을 받을 분들은 네. 지금 사실 이런 지금 뭐 은행 지점별로 대출을
할 정도로 빡빡하게 관리하는데 지금 예. 이제 어떤 제가 A 지점에 갔어요. 전세 대출 받으려고 갔는데 지점 한도가 다 됐어. 네. 그러면 이거 저희 지점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딴 데 가보세요. 뭐 이런 경우도 벌어지는데 이제 앞으로는 지점의 한도가 다 찼다 하더라도 네. 저 여기서 전세 대출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좀 지금과 같은 어떤 불안감은 조금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한두 은행 말고도 전세 대출도 다 막히지 않았나요? 네, 지금 뭐 신한 지점당 3억 뭐 이렇게만 하니까 네네. 다 안 되죠. 아, 네, 다 네. 안 그런 되죠. 식으로 많이 막혀 있는 은행들이 많은데 근데 오늘 이 말이 맞다면 내일부터나 혹은 다음 주부터는 해줘야죠. 전세 네, 대출은. 맞습니다. 신청 받고 다 해주는 걸로 모든 은행이. 그런데 이제 국민은행이 그 얼마 전에 발표했던 그 국민은행 전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증액된 부분만 해준다는 뭐 거. 4억에서 6억 예. 됐을 때 2억만 전세 대출 해준다는 거. 그거는 유지돼요? 네, 그걸 물어봤더니 그건 좀 유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네. 참. 그거는 네. 그 차액만 해주는 거는. 네. 아. 근데 여전히 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거기는 해줘도 되잖아요.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당장 큰 문제 안 걸릴 텐데 그렇게 네. 차액만 해주면 네. 이제 이렇게 갑자기 전세 대출을 정부가 필요할 때는 차액만 해주는 것이 이제 이번에 관행으로 생기기 시작하면 예. 이제 내년부터는 전세 대출 누구나 전세를 들어올 때는 100%다 전세 대출 받아서 그 돈 갖고 있는 걸로 아마 관행이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기왕 왜 자꾸 날 클로즈업하냐 이거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거네. 좀 부담스러운 얘기할 거거든요. 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지금 가계 대출을 줄이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도 가계 대출 덜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근데 가계 대출을 덜 받으려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대출을 해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계 대출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한 건 달 있죠. 후에 필요한 돈이면 한 달 후에 네. 가서 받으면 네. 되는 거지. 네. 굳이 지금 받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안 가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전세 대출을 할 때는 차액만 해주는 걸로 바꾸고 그 대신 이사가 할 때는 다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눌러 사는 사람한테는 차액만 해주고 혹시 이사 갔으면 다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는 전세를 갈 때는 무조건 전세 대출은 다 받아서 최대한 받는 걸로. 챙겨두는 언제 대출이 끊길지 모르니까 신용 대출도 언제 끊길지 모르고 전세 대출도 이렇게 끊기고 언제든지 뭐 집담보 대출이건 뭐 생계 대출이건 끊길지 모르잖아요. 네. 계속 크로즈업 되고 있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불안을 없애야 대출이 안 는다고. 근데 이런 불안을 만들어줬잖아 이번에. 네, 네. 그러니 내년부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 대출을? 멋있답니다. 이분이. 아무튼 네. 네. 다음 주부터는 전세 대출 되는 걸로 네. 그렇게 되고 있답니다. 예. 토스뱅크 얘기도 오늘 기사들에 좀 있던데 토스뱅크 시작하자마자 뭐 대출이 한도가 다 소진돼서 못했다. 네. 그건 어떻게 돼? 어떻게 그건 돼가는 약간 걸로 가계 알고 부채 있습니까? 관리 대책하고도 좀 다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토스은행이 지난주에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5일인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올해 연 한 5천억 원까지 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감독 당국에 얘기하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게 예. 해라 그랬는데 예. 이제 거기 워낙 요즘에 대출 규제가 심하다 보니 그 대출 수요들이 다 그 토스뱅크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일 만에 오늘 그 5천억이 다 소진이 됐어. 거의 며칠 전부터 거의 소진된다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토스뱅크가 이 우리 중금리 대출도 해야 되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됐는데 대출 문 닫으면 어떡합니까? 9일 만에 대출 조금 늘려주세요. 한 3천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단칼에 자른 거죠. 안 된다. 네. 무조건 올해는 끝. 올해 올해 대출 영업 계획한 끝. 5천억이 다 끝났으면 올해 대출 영업 끝이 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후 1시인가요? 그때쯤 돼서 이제 대출 영업을 이제 끝냈습니다. 올해 대출 영업을. 올해 영업 끝이네요. 대출 영업 말고 뭐가 있어요? 토스. 지금 토스은행이 또 하나가 이제 예금 2% 주는 예금을 지금 하고 예금만 있잖아요. 받고 대출은 못 예금은 해요. 영업이 아니잖아요. 그건 지금 뭐 계속 하고 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토스은행-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금 가입하게 해줄 수 있고요. 18일부터인가는 이제 그 전에 원래 예약한 사람들한테만 열어줬는데 네. 아무나 다 이제 예금 2% 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나 이거 해준답니다. 토스뱅크도 문제될 것 같아. 왜냐면 무조건 2%잖아요. 토스뱅크가 지금 마케팅하는 게 예금 들어오면 무조건 2%를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중 은행들보다 많잖아요. 금리가 높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는 대신 대출 좀 해주면
대충 앞으로 금리도 좀 상승하고 2%가 맞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계산을 한 건데 마케팅도 좀 하고. 근데 대출은 못 해줘. 근데 사람들이 다 2%? 그거 다 2%로 들어와. 그럼 자기 이자만 내주고 수시타산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저 타이밍이 안 맞은 건데요. 네. 하자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은행을 허가를 해주잖아요. 카카오뱅크든 토스뱅크든 어떤 은행을 새로운 은행을 허가를 내주면 허가 내준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정확히 네. 말하면 그 은행의 자본금의 그 통화 승수 곱한 하여튼 은행이 생기면 1, 2년 안에는 대출이 이만큼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만큼의 가계 부채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늘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은행의 역할이 그런 거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출 요금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2명 열심히 하던 게 3명, 4명 열심히 하면 당연히 늘어나죠. 늘어나죠. 그러니까 새로운 은행을 허가해 준다는 건 다양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겠지만 네. 아 가계 부채는 늘어나겠구나라는 걸 감안하고 각오하고 해준 건데 토스뱅크를 허가해 줄 때 그 분위기와 문연 지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 있는 거죠. 네. 이거 누가 문 열라고 했어 이거. 그러게요. 그래서 조금만 요만큼만 준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참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면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제가 대출 늘어난다고 저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연말까지 굳이 그 숫자를 맞춰서 닫았다가 연초되면 또 풀릴 건데 이 닫아놓은 요 기간 때문에 연초가 되면 4월, 5월, 6월, 7월 했을 대출까지 최대한 몰릴 거라고요. 연초에 네, 내년 8월쯤 집 사야지 하는 분들도 1월에 가서 집 살 거라고요. 내년 1월, 2월에 집값 어떻게 하려고 이래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고승범 위원장님을 좀 네. 섭외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클로즈업 많이 되셨네요. 저요? 네. 저 PD님도 진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일당백 인터뷰에 포커마스 최상욱 대표님 모셔서 들어보고요. 예, 저희의 비장의 무기 장순원 기자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났어요? 화났습니다. 뭐야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불러놓고 2% 네가 하든가.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자중하고 잠깐 제가 클로즈업 되는 바람에 약간 지금 리듬을 잃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번에 꼭 조용할 테니까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